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해서 마라톤 특강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인원이 그렇게 얼마 안 돼서, 네, 중간에 김밥이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오후 저녁으로 잡아놨고요. 빨리 끝내면 좋은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우선은 제가 처음에 마음을 먹었을 때는 변호사 시험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시험이나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였으나 문제를 모아보니까 개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이러다가는 하루 안에 안 끝나겠다. 먼저는 4월달 시험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월달,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이런 시험들은 또 그때 가서 제가 특강을 다시 또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9급 문제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를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놨는데 먼저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시면 저쪽이 지금 정답을 찾는 공식입니다. 행정법 공식이고 먼저 행정법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문제에 좀 적용을 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국가직 9급을 말씀드린 대로 국가직 9급 샘플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게 온전히 다 반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문제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좀 너무 많아집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트라이앵글 이론이라고 지금 패션 사이트에 제일 먼저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9급을 전제로 하게 되면은 행정법 총론 파트죠. 총론 파트에서 뒷부분에 행정구제법 파트, 구제법 파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행정쟁송 파트입니다. 행정쟁송은 우리가 불복 절차라고 말을 하게 되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고 행정심판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행정소송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을 묶은 겁니다.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세 글자로 나올 때는 제가 좀 이게 운율 맞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세 글자일 때 초추변이라고 말하고 네 글자 맞출 때 초사추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초추변 본안 소송 절차죠. 그냥 취소송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하세요. 본안 소송 절차로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입니다. 판결의 효력으로 기판력하고 기속력하고 이 세 가지 내용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입니다. 기사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기사동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처리가 돼버리면 그러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쪽도 깨져버립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네. PPT가 좀 깨졌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동이 깨지면은 기판력도 동시에 깨집니다.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은 바로 나와요. 기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속력도 마찬가지로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고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가 결론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면 먼저 메시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문제가 나오면 가장 기본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거 가지고 허용된다 안 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현재 객관식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 쪽 중에 이쪽 라인에 이게 연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표전 문제가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실제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그 얘기는 두 개의 논점이 동시에 돌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문제는 사례형 문제로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이유는 저 로스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스쿨 때문에 이 변호사 시험 그리고 그쪽의 졸업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시험 이쪽에 교수님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주관식 객관식 시험이 다 포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느낌이 다른 쪽으로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법시험이 끝났지만 사법시험 넘어올 때도 이쪽에 변시 영향을 받았었고 객관식도 같이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례형 문제로 계속적으로 변화가 돼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셔야 될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으시죠? 다른 얘기 잠깐 한 1, 2분만 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전에, 행정법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전에 필수 과목이던 시절, 9급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대 초반, 90년대 후반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실력으로는, 지금 학생들의 실력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년 남았습니다. 필수 과목으로 전환되는 게 2년이 남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뭐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9급 학생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은 무조건 행정법을 찍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2년 정도 준비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그 다음 해에는 행정법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 그냥 어려워질 거란 뜻입니다. 어려워져가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다시 이제 두 번째 생각하시게 되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헌법 개정을 성공시키게 됐을 때 행정법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행정법의 아버지 해갖고 뭐 헌법이 바뀌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시험 문제 다 바뀝니다. 법은 다 바뀌는 겁니다. 만약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안 된 상황을 전제로 깔았을 때 헌법이 개정된다거나 시기가 당겨진다거나 필수 과목 전환 시기가 당겨진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합격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고, 이쪽에 대한 상황, 먼저 처분사유 추가 변경, 기판력, 기속력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좌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좌변 상황입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고 기속력에 대한 문제, 가장 깔끔한 문제는 사법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결고리로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이주대책 잘 알고 계시죠? 생활보상의 일종으로서 이주대책, 생활대책과 이주대책의 차이는 뭐예요? 이주대책이라는 큰 주거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주거의 문제고, 생활대책은요, 영업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주대책에서 특별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이주대책이라고 하게 되면 집하고 땅을 주는 거죠. 집이라고 하면 주택, 땅이라고 하면 택지를 주는 건데, 이 특별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여기서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은 비로소 수분양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처분성을 인정을 시키고 있죠. 판례가.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은 처분이 우선 맞습니다. 맞는데 누가 결정해요?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하죠.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무수탁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거부를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주대책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하면서 했던 말은 뭐냐면, 당신은 이 지금 집을 뺏기고 나서 무주택 세대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집이 2개 이상 있다 라는 뜻이에요. 집이 2개 이상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집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살 곳이 있는 거죠. 거주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분양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당초 사유, 처분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이유 제시 과정에서 제시했던 당초 사유에 따르게 되면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처분 사유 없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내용의 하자입니다. 내용의 하자로 위법한 거부 처분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얘가 소송 도중에 두 번째 사유를 제시합니다. 거부 사유를 두 번째 제시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래 네가 집이 하나밖에 없고 무주택 세대주로 되는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무허가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허가 주택이다. 그래서 이주대책의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죠. 토지보상법에서 이주대책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 여부는 기속행위지만 그럴 때 그 기준과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정한 기준에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당시 문제는 국토교통부령이 제시됐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적법건축물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유로 무허가 주택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거부 처분은 적법한 겁니다. 그랬을 때 법원은 당초 사유가 아니라 이 다른 사유를 근거로, 무허가 주택이라는 사유를 근거로 해서 거부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요번 거 뭐야? 앞에 게 틀렸잖아요. 틀렸으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 추가는 뭐야? 추가적 변경. 변경은 교환적 변경입니다. 했을 때 당초에 A 사유가 있었는데 처분 사유를 B 사유로 바꾸게 되면 교환적 변경이 되는 것이고, A 사유가 있었는데 이것도 맞고 B 사유 또 있다 이렇게 논거 강화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 변경, A 사유가 A 플러스 B 사유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지금 상황은 뭐가 돼요? 교환적 변경이죠. 앞에 게 틀렸다라는 게 지금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분 사유의 변경 과연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기사동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실체상 한계죠. 실체상 한계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사동이 인정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앞에 무주택 세대주 무허가 주택이라는 무자만 같을 뿐인 것이지 전혀 다른 내용인 겁니다. 공통성이 전혀 없죠. 그러면 처사 추변은 실패입니다. 피고의 소송 도중 주장은 실패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초 사유를 근거로 해서 지금 처분에 적법 위법 판단 내려야 되는 거죠. 당초 사유는 없는 사유죠. 그러면 거부 처분은 위법한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연결질문입니다. 연결질문 들어간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그 소송 도중에 주장했던 무허가 주택이었다라는 사유를 근거로 행정청이 또는 사업시행자가 다시 거부 처분을 한다면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는 바로 기속력에 위반되는가, 이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요번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나왔으니까 거부는 제거가 된 거고 이전에 신청만 남아있는 상태고 새로운 신청은 필요가 없는 거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해서 다시 재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기속력으로 부과가 될 텐데, 여기서 재처분을 하면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재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주장했던 무허가 주택이라는 사유를 주장을 합니다. 기속력에 위반되겠습니까? 위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위반이 안 되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객관적 범위를 이렇게 벗어나 버리게 되면 기속력이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되면 위반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속력 위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재거부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물론 지금 우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 기속력과 연결되는 고리를 한번 간단하게 잡아드려봤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풀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법은 무조건 10분 안에 막아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제 생각으로는 7분에서 8분 사이입니다. 막고 영어나 이쪽으로 토스를 시켜줘야 되는 시간이 배분이 돼줘야 됩니다. 행정법은 한 번 보고 답 안 보이면 다시 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에 행정법 문제는,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사례형 문제, 기출형 문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암기형 문제와 원리형 문제입니다. 암기형 문제와 원리형, 암기형 문제는 사실 수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료 드리고 그냥 외우세요 하면 끝나는 부분인 거죠. 했을 때 행정입법 예고는 40일이다, 자치법규는 20일이다, 행정예고는 20일이다, 법령공포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어떤 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시간이 걸리는 건 원리형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미스가 나오는 것도 역시 원리형 문제입니다. 그 원리형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정답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면은 시험 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쪽에서는 국어의 권기태 선생하고 영어의 랄리 선생하고 저하고 셋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선생님을 포기한다. 선생이 아니다. 우리 다 3명 다 15년 이상 강의를 했어요. 근데 선생질은 그만하고 이제부터 기술자다. 합격만 시키겠다.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하나 결론을 맺은 게 있는데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좀 이따 더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쪽 한번 볼까요? 이쪽 기판력과 기속력에 대한 문제. 이거는 공인노무사 쪽에서 저쪽에 표준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라는 거 알고 계시죠? 노동조합 설립신고 문제 간혹 출제가 되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는 노조법, 약칭 노조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아무나 만들어도 됩니다. 복수노조 지금 다 허용됩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신고를 해야 되냐면 신고를 하면 노조법 내부 노조로 인정하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외부 노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법내 노조, 법외 노조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법내 노조가 되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권리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건설을 하게 되면은 항상 고용부에다가 또는 지자체에다가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첫 번째 요게 기판력 기속력 요 순서입니다. 순서가 1번, 2번, 3번이에요. 우리 사고의 순서예요. 이유는 본안 소송 절차 먼저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판결이 나오면 판결의 효력에 대한 논의, 판결의 효력은 언제나 기판력 기속력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소송법적 효력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실체법적 효력입니다. 이건 절차적 효력이란 뜻이고 이거는 실체, 내용이 있는 효력이란 뜻인 겁니다. 언제나 절차가 먼저고 실체가 뒤쪽입니다. 언제나 순서는 절차가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잡게 되면 처사추변, 처추변, 기판력, 기속력 이렇게 가는데 우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조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가 됐어요.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수리는 법적 성질이 뭐죠? 수리는 이건 자기완결적 신고입니까? 수리를 위한 신고입니까? 수리를 위한 신고죠. 수리를 위한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야 수리를 위한 신고야라는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전부 다 획일적으로 단언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고 요건 안에 형식적 요건 말고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내용의 심사를 필요로 하게 되는 실질적 요건이 들어가 있으면 수리를 위한 신고인 거고 수리를 위한 신고가 아니면은 그러면 원래적 의미의 신고, 행정절차법 40조에 있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가 돼버리는 겁니다. 실질적 요건이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느냐 봐야 됩니다. 당연히 노동조합 설립 신고할 때도 형식적 요건, 행정절차법 40조 2항에 나와 있는 구비서류와 기재사항 요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제출하면서 기재사항 다 써야 되는 거 맞고요. 들어갈 때 규약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사항 구비서류라는 형식적 요건은 노조 설립 신고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노동조합법, 노조법 제10조에 신고한다 이러고 나서 12조 3항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조 4호 쪽에 있는 요건은 갖춰야만 수리해 줄 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조 4호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래야만 노동조합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래야만 노동조합이 될 수 있어.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세 가지를 보통 제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근로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은 허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는 노조가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지 정치 목적만으로 만들어진 단체 이건 노조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세 번째, 사용자로부터 그 경비의 주된 부분을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용자 측으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지원받아 버리게 되면은 이쪽에 자주성이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성, 자주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 노조 설립 신고 지금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실질적 요건 맞죠? 맞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이 딱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 나오면 이거 형식 요건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 요건인 겁니다. 야, 이게 정치운동 주로 하는 단체니 이게? 야, 저 사람 근로자니? 지금 얘가 돈을 얼마 받았는데 이 정도면 주된 부분 받은 거 맞니? 라는 판단 안 나옵니다. 그죠? 애기들 입장에서 안 나옵니다. 이거 실적 요건이죠? 그러면 이거는 수리를 위한 신고죠. 수리를 위한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으로서의 수리라는 건 법적 성질이 뭐예요? 이게 준법률행위적 행정수 수리죠. 외부 변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 외부 변수 들어오면 안 돼요. 인허가 의제 제도가 도입이 된다라거나 적용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복수법령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거나 이렇게 외부 변수 들어오지 말고요. 그 신고의 근거법, 직접적인 근거법에 실질적 요건이 있고 그래서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된 경우에 태어날 때부터 수리를 위한 신고일 때 그럴 때 수리가 준법률행위적 행정 수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노조 설립 신고가 바로 그렇습니다. 수리 처분 맞죠?
수리처분 맞고 그 다음에 신청권 인정되어 있습니까? 판례는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 수리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신청권은 뭐야? 단순히 응답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청에 대한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단순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건 절차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럼 신청권 인정됩니까? 법에서 아예 뭐 신고, 청원, 출원, 청구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건 그냥 법규상 신청권 인정돼 버리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조법 10조에 신고라는 표현 나옵니다. 나오니까 신청권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예, 신고는 자기관결적 신고든 수리를 위한 신고든 법에 무조건 신고라는 표현 나옵니다. 신청권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리 거부 그러면 거부 처분 맞죠? 거부 처분 맞습니다. 이 거부를 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고 있다.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아까는 뭐였습니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 그랬죠. 요번엔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다. 아까도 틀렸죠? 요번에도 틀렸습니다. 요번에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노조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해고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단계 알고 계시죠? 노동위원회 제도. 미국에서 일본 타고 우리한테 넘어온 거. 이 노동위원회 제도 마지막 끝자락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나오기 전까지라고 한다면 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법상 근로자 맞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로자 맞다. 근데 얘는 지금 그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맞는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는 인용 판결 나오겠죠. 취소 판결 나와서 확정됐습니다. 확정됐는데 그럼 이전에 신청에 다시 또 처분을 해야 되겠죠. 재처분 의무 부과됐는데 또 수리 거부했어요. 이번에도 재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주로 문제가 거부로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재거부 처분을 했는데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걸면 돼요. 주로 정치운동을 한 단체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처분까지 나왔죠? 처분까지 나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처분 나오면 기속력 문제고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다음 소송 나오면 후소 등장하면 기판력 문제예요. 처분에 멈추면 기속력만 논점입니다. 그런데 후소 등장하면 그건 기판력이 논점입니다. 지금 상황 생각해 보세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 나오고 나서 재거부 처분 나왔어요. 처분 등장했죠? 그러면 기속력 논점 하나 걸렸어요. 보통 여기서 끝났는데 어렵게 나오면 그 다음 소송이 또 제시됩니다. 실제로는 당연히 두 번째 소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재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가 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거부 처분 취소는 승소할 수 있겠는가?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검토하셔야 돼요? 기판력하고 기속력하고 두 개를 검토해야 돼요. 먼저 뭐부터? 기판력부터. 만약에 기판력이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소의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후소에서는 아무 판단 내릴 필요 없습니다. 전소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면 끝나는 것이죠. 기판력이 뭐야? 이미 판단은 끝났다 이거잖아요. 이미 판단은 끝났다. 이미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끝난 거로 봐야 되는 거라면 무조건 인용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인용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러겠느냐 이거죠. 첫 번째 거부 사유는 무엇이었어요? 거부 사유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부 사유는 뭐였습니까? 주로 정치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정치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과 주로 정치운동을 한다는 것은 역시 기사동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결론대로만 하게 된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기판력 때문에 후소가 인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판결의 효력 때문에 인용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속력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기속력 때문에 만약에요 이 두 번째 재거부 처분이 기속력 위반이라고 한다면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무효라는 건 최소한 위법은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법만 맞으면 두 번째 거부 처분 취소는 당연히 인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거는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 아닙니다. 알겠어요?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은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송을 제기했을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취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땐 법원은 뭐만 봐요? 위법인지만 보고, 그게 취소사유든 무효사유든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취소 판결 내릴 뿐입니다. 그럼 기속력 위반이면 위법 맞고 무효까지 들어가는 거잖아. 무효까지 들어가는 거죠. 인용될 수 있어요. 그럼 기속력 위반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위법 사유하고 지금 주로 정치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 두 번째 재거부 사유하고 기사동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속력 때문에 인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거부처분 취소는 또 다른 뭐 주체 절차 형식이라거나 뭐 또 다른 어떤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건 기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뭘 봤냐면 이쪽에서의 기사동 문제는 우리가 그 특별 분양 이주 대책과 관련시켜 가지고 무주택 세대주라는 거하고 무허가 주택이라는 걸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에는 우변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돼 가지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과 주로 정치 운동을 한다는 거를 걸어봤는데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해 보세요. 뭘로 할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금 했던 걸로 해볼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처음에 노조 설립 신고 수리 거부를 했어요. 수리 거부를 했는데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돼 있네 이랬습니다. 근데 소송 도중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식했어요. 쟤 근로자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너 주로 정치운동하는 거 맞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여기서부터 걸립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부터. 그렇죠? 그러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걸어버리게 되면 허용된다 안 된다? 아까랑 똑같이 안 된다. 기사동 깨졌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용 판결 나온다.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주로 정치운동 한다는 내용을 피고가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똑같이 또 인용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거부 처분하고 그 사유로 왜? 주로 정치운동을 한다고 내가 분명히 소송 도중에 주장을 했는데 피고 쪽에서 그런데 법원이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거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기판력, 기속력 논의가 또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갑니다. 저추변에서 기판력으로, 기판력에서 기속력으로. 그러면 기사동의 문제는 다 공통부분, 이유는 다릅니다. 서로 이유는 다른데 어쨌든 기사동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생각을 해보면 못 푸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험 때 우리가 시험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생각은 사전에 다 해놓고 계획 세워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셔가지고 저추변과 기속력의 관계, 저추변과 기판력의 관계, 기판력과 기속력의 관계를 이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없다는 겁니다. 기사동 깨지면 그냥 다 깨지는 겁니다. 다 깨지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용 이제 한번 봤으니까 문제 간단히 보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용 설명 살짝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어서 트라이앵글 이론이고요. 트라이앵글 이론 첫 번째 트라이앵글이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요. 얘가 대표 선수입니다. 기사동 방금 봤던 거, 초추변, 기판력, 기속력. 살짝 관련된 추세선의 범위는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딱 적실한 문제가 이쪽이 아니라 7급 쪽이나 아니면은 8급 쪽, 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실 국회직 8급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직 8급이 변시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 문제가 근데 9급에는 제가 다 뒤졌는데 몇 개 안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추세선 넓혀놨습니다.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금 기속력 얘기 살짝 연결시키려고 한 거죠. 기속력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행정심판이고 무슨 심판입니까?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하였다. 처분명령 재결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음행심판입니다. 음행심판. 음행심판 같은 경우에 거부하고 부작위하고 양쪽 다 대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지금 거부처분 쪽 걸어놓고 있습니다. 거부처분을 걸어놓고 음행심판 들어갔는데
네, 음행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나올 때 행정심판법 43조 5항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처분재결, 그 다음 두 번째 처분명령재결, 이렇게 해서 형성재결하고 명령재결, 이행재결 이렇게 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하거나 처분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쪽 사용 안 하죠. 이쪽 사용 안 합니다. 사용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이쪽 사용하는 겁니다. 기회되면 왜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다른 이유에서 포함시킨 거지 사용하려고 포함시켜 놓은 건 아닙니다. 처분명령재결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처분명령재결. 그러면 이것도 재처분 의무입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온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재처분 의무가 부과된 겁니다. 방금 거부처분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요 지금 문제를 같이 좀 포함을 시킨 거고요.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근데요 처분명령 재결을 하는데 어떻게 이름이 재처분 의무일까?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재처분 의무입니까? 재처분 의무,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나 심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런 거를 처분 의무라고 얘기하고요.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 재처분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처분 의무는 지난번에 거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처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청이 있잖아요. 신청이 있고 그에 대해서 거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분 명령 재결, 이행 재결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신청에 대해서 거부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신청에 대해서 두 개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야 허가해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신청에 대해서 시킨 대로 허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신청에 대해서는 두 개의 처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거부, 2차 거부, 3차 거부, 4차 거부 모두 거부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그것도 신청이 1차 신청, 2차 신청, 3차 신청, 4차 신청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싫어 5번 해도 싫어는 한 번입니다. 그죠? 신청이 여러 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신청 한 개죠. 신청 한 개고 그에 대한 응답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라는 인용이라는 응답을 또 한다?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왜 재처분 의무라고 하는 거냐면 이와 같이 거부처분에 대해서 처분 명령 재결 또 의무행성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처분 명령 판결 나올 때는 그 거부처분은 취소합니다. 알겠죠? 취소합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명문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처분 명령 재결 판결할 때 심판법에 이런 말은 언급은 안 되는데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걸 취소하는 거예요. 이 처분 명령 재결을 할 때는 취소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전의 신청만 남아있는 상태고 그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두 번째 처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재처분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처분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처분할 때 이거 거부처분 취소송이 아니라 취소심판이 아니라 음행심판인데 다시 거부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거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한다면 전제가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부작위에 대한 음행심판, 음행소송 쪽이 만약에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요 자기 의무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행정개입 청구권 성립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부작위 쪽에 대한 음행쟁소에서 인용이 되었을 때는 다시 뭐 거부한다거나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거부에 대한 음행심판, 음행소송이었다라고 할 때는 진짜 그게 기속행위로 전환돼가지고 재량이 영으로 수축해가지고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돼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니까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거부가 재량의 하자를 위법할 때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 확인 청구도 할 수가 없다.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기판력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판력하고 같은 기판력입니까? 다른 기판력입니다. 저쪽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 편식하게 되기 때문에 살짝 넓혀놓은 건데 기판력의 작용 국면 떠올려 보시게 되면 기판력은 원래 전소하고 후소의 소송물이 똑같아야 됩니다. 소송물이 뭐예요?
그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용.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 이 소송의 객체는 뭔데? 법원이 무엇을 심사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소송물이죠. 전소하고 후소의 소송물이 같을 때 기판력이 미치는 건데 그게 아닌 경우에도 기판력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했죠. 판례가 작동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 소송물이고 두 번째는 모순관계, 세 번째는 선결 문제. 여기까지가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작용 국면이죠. 지금 여기서는 모순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취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송을 제기해가지고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것은 처분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이라고 이미 확정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이 적법인데 그 처분에 대해서 무양해 청구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죠? 재소기한 지났으니까. 그렇죠? 재소기한 지났으니까 다시 취소는 못 들어가요. 지금 시간 다 놓쳤죠. 그러니까 그 처분에 대해서 무양해송을 들어갑니다. 근데 아예 적법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적법이죠.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 첫 번째 우선 위법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 2단계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 사유까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예 1단계 깨졌잖아요. 1차 시험 떨어졌는데 2차 시험 어떻게 붙었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속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전소의 판단에 완전히 모순되는 청구입니다. 이럴 때 굳이 후소법원이 판단 내려야 되겠냐 이거예요. 할 필요 없죠. 그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각시켜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럴 때도 기판력 작용한다. 모순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 원인으로 본다.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 판결했잖아요. 근데 왜 무효 사유로 보죠? 판결문에 다 써 있으니까. 왜 위법인지가 명백하게 다 써 있잖아요. 중대하고 명백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체로 어느 쪽입니까? 명백 쪽입니다. 명백 쪽.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위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판결 이후 부분에 왜 위법한지까지 다 제시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이건 성문법 위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고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판례는 취소의 소송물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은 저기에는 트라이앵글 깨집니다. 이렇게 봐버리면 트라이앵글 깨집니다. 이건 누구 방식이에요? 독일 방식입니다. 독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 논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정확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수험은 기술이기 때문에 살짝 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수님들이 자신의 견해로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학설에 따른 판단도 내려야 되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판례 기준으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락 보고 파악해야 되거든. 맥락 보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취소는 과연 주관 소송입니까? 주관적 소송입니까?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주관소송 없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 어디 본안 들어가서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하세요. A라는 이익을 침해당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처분 때문에 A라는 이익을 침해당했어요. 독일 어떻게 들어가냐? 소송재판 원고 적격 단계에서 A라는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권리라는 걸 인정받아요. 인정받으면 본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본안 들어가게 되면 뭘 하냐면 그 처분이 위법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 단계 그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그 A라는 권리가 침해당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성립되면 인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A라는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봅니다. 그리고 본안에 들어가서는 그 처분에 객관적 위법성이 존재하는지만 봅니다. 핵심은 소송재판입니까? 본안재판입니까? 당연히 본안재판이 되는 것이겠죠. 본안재판에서 권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송은 오히려 프랑스 쪽의 월권 소송과 비슷합니다. 객관 소송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장단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이익을 침해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A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B라는 이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B라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맞습니다. 그럼 얘는 원고 적격 단계에서 뭘 주장하겠어요? B를 주장합니다.
B를 주장하고 원고적으로 통과해버립니다. 왜? 들어가면 막 해도 되니까. 그죠? 우리나라 대학이랑 비슷한 거예요. 들어갈 때만 힘들고 들어가면 막 살아도 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야. B 들이밀고 그리고 나서 통과해서 본안 들어가서 위법성만 딱 입증하고 끝내요. 그럼 실제로 본인은 뭘 구제받았어요? A라는 이익을 구제받은 거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법꾸라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워낙 많아요.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취송의 소송물이 과연 위법한지 판단하고 그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그 원고적 격에서 말했던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냐?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우리는 그냥 위법인지만 봅니다. 위법인지만 봅니다. 잘못되어 있는 소송 제도를 짚으시려고 출제하신 거고요. 만약 이렇게 보면 저기에는 소송물과 연결된 거는 어느 쪽이에요? 기판력. 기판력 쪽이 트라이앵글에서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안 먹힐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저 트라이앵글 먹히고요. 행정소송법은 물론 개정안 통과에도 이건 안 바뀝니다. 그대로고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이다. 판결의 효력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결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재결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판결은 확정이 돼야만 효력이 발생하죠. 확정이 돼야만 의미가 있죠. 재결은 확정이 안 돼도 상관없죠. 왜? 처분의 일종이니까. 그죠? 순수한 행정 처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준법률 행위적 횟수 확인이고 행정이 맞고 처분 맞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송달되면 바로 효력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재결 나오고 나서 90일 지나서 제소기간 도과해서 확정이 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재결은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명문의 근거도 있죠. 심판법 48조 2항의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판결은 확정됐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판결의 효력은요. 불자 판형 세속입니다. 불자 판형 세속. 불자가 불자와의 대화를 다룬 금강경의 판형을 짜서 세속을 교화하고자 했던 게 바로 판결의 효력이다 이거예요. 불자가 금강경의 판형을 짜가지고 세속을 교화하는 게 판결의 효력입니다. 불자 판형 세속, 불은 뭐예요? 불가쟁력이죠. 형식적 확정력. 그 다음에 자는 뭡니까? 자방력입니다. 불가변력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죠. 법원은 스스로 자신의 판결을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기판력이죠. 이거 실질적 확정력. 자세한 설명 다 생략합니다. 했을 때 여기까지를 우리가 판결의 확정력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제 확정이 되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다음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데 형성력입니다. 그 다음에 대세유적 기속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소송에만 있는 판결의 효력은 뭡니까? 우리 행정소송에만 있는 판결의 효력. 우리 행정소송법은 46개의 조문으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소송이 46개로 커버된다. 말이 안 되죠. 왜 그런가요? 8조 2항에서 다 준용 때리고 있잖아요. 다 준용 때리고 있고 행정소송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절차 그것만 명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판결의 효력 그게 바로 우리한테만 존재하는 판결의 효력입니다. 그게 바로 맨 밑에 두 개예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겁니다. 얘네들 대세유하고 기속력입니다. 민사나 이런 데는 대세유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1대1 싸움이기 때문에 제3자요 행정행위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민사에서는 행정기관이 개입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정기관한테 어떻게 행동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기속력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만 있는 거고요.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이게 없었다면 행정소송은 다 소의 금결로 각합니다. 다 각합니다. A 처분에 대한 취소송 제기해서 이기죠? 다음날 그 처분 또 나올걸요? 그죠? 대세유 없게 되면은 내가 소송에서 경원자 소송 이기죠? 그러나 난 결국 허가를 못 받을걸요?
그죠? 예, 우리 소송은 다 무의미한 소송입니다. 기속력과 대세효가 없으며 대세효와 기속력이 없으면 행정소송은 다 실익이 없는 소송을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따로 이 두 친구가 행정소송법의 몇 조 연달아서 29조 30조에 연결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기판력 과연 행정소송법에다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건 어느 소송이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대법원이 기판력과 기속력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람을 참 헷갈리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죠. 사과하고 뭐라고 했어? 완전히 구별하겠다 이제부터. 지켜봐야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속력은 행정소송법 30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것이고,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218조를 우리 행정소송법 8조 2항 타고 준용해서 인정되는 우리 행정소송의 효력이다 라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요.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리가 없는 거고요. 대세효 기속력만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판례는 민사소송법 216, 218조라는 정상적인 루트 타고 기판력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 직권이라는 표현 들어왔죠. 직권 들어왔습니다. 직권. 이 얘기 왜 넣었을까요? 이거 왜 넣었을까? 다시 한번 와보세요. 이 세 친구는 친해요. 처추변과 기판력과 기속력은 서로 친합니다.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법에서 기사동 논의가 나오는 게 한계가 더 있습니다. 한계가 더 있는데 여기다가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구도가 깨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직권심리주의입니다. 직권심리주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례에서 판례로 연결을 하게 되면 답은 정확히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원고나 피고가 A라는 사실이 존재했다, A라는 사유가 존재했다라는 명시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원래는 뭔데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장 책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심리하지 않는다. 입증 책임, 입증하지 못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심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미의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그래요.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 안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건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A라는 사유는 주장을 했습니다. B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을 아무도 안 했어요. 당사자가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과연 B라는 사실의 존부에 대한 심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과연 처분의 적법이익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B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판례가 이렇게 말했죠. B라는 사실이 소송자료에 1건 기록 현출돼 있다면 그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 소리야? 1건 기록 현출돼 있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그건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다음 단계 들어갑니다. 설명한 판례가 있어요. 그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는 너네가 명시적으로 주장한 A 사유로부터 B 사유를 합리적 의심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거예요. 당연히 얘들 바보 아닌 이상 뭔가 주장은 했겠지. 주장을 한 사실로부터 지금 명시적 주장 없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면 이것도 주장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 의심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야? 라고 또 설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명시적으로 주장된 A 사유와 이 주장되지 않은 B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기사동이 인정되면 그러면 합리적 의심의 도출 가능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기사동이죠. 결국은 기사동입니다. 그러니까 직권심리주의도 역시 기사동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사동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데 살짝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사동 얘기 트라이앵글 첫 번째 걸 하면서 직권심리에 대한 얘기를 살짝 넣는데요.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 26조에 나오죠. 26조에 직권심리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직권심리는 아니죠. 행정소송법 제26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법원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와요. 하나는 뭐라고요?
직권 증거조사, 직권조사에 대한 언급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직권 탐지, 직권 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탐지 부분에만 도가 들어가요. 보조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만 들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한 말이 아니죠. 직권 증거조사는 주장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직권 증거조사는 이거는요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그냥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있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단순하게 양자 사이 당사자 간의 그 분쟁만 끝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정의 실현의 필요성이 그 무엇보다 크니까 법원의 적극적 개입을 일부 더 허용하겠다 하면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보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보조사가. 전면적으로 탐지를 인정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위에는 입증 책임의 예외고 밑에는 주장 책임의 예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증 책임 예외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판단하고도 판단이 안 설 때 그때 입증 책임을 분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판단한다고요. 뭐 형사재판에서 너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었잖아, 그리고 운전한 거 맞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나 술 먹었지요. 근데 나는 음주는 아니죠. 술은 먹었지만 음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인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간 해독 능력이 과하게 뛰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법관 앞에서 매겨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몇 번까지 가능해? 너 그때 몇 병 먹었어? 해서 그 짝으로 한번 대꼬리를 부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불어봐 했는데 진짜 0. 그러면 뭐 무죄죠. 그렇죠? 직권 증거조사는 어디서든 합니다. 문제는 직권 탐지죠.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걸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심판법 가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심판법 이쪽과 관련된 내용은 36조에 있습니다. 이쪽과 관련된 내용은 39조에 있고요. 행정소송법 26조에 있는 내용은 직권심리주의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직권심리가 뭔지 아무도 모르죠. 직권증거조사가 뭔지는 알아요. 우리가 직권탐지가 뭔지는 압니다. 직권심리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얘가 X변수예요. 넌 뭐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직권증거조사주의설, 직권탐지주의설, 변론주의 보충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수 X이기 때문에 교내 대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이름이 뭐냐면 이쪽의 이름이 직권증거조사입니다. 이쪽의 이름이 직권심리입니다. 여기의 이름이 직권심리라고요. 그러면 심판법을 통해서 소송법의 26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요. 26조에서 한 얘기는 바로 뭐야? 이거였습니다. 직권탐지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교내 대립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직권탐지를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26조 관련돼서 직권탐지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논의로 끌어가는 이유가,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가 얜 당연히 되는 거고 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면서 결론 맺어보세요. 지금 여기는 주장 책임에 대한 문제죠. 주장. 얘는 주장의 문제, 입증의 문제고, 입증 책임의 문제고, 그 다음 밑에 거, 여기는, 주장 책임의 문제죠. 입증 책임, 주장 책임 합쳐서 우리 뭐라 불러요? 변론주의라고 부르죠. 변론주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변론주의하고 뭐를 합치면은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를 합치면은 그런 걸 우리가, 당사자주의라고 부르죠. 원고하고 피고 당사자에게 그 재판에 대한 주도권을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지금 얘기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이 26조는 이 변론주의 부분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변론주의의 기본 구조는 인정하고 기본 구조는 깨지 않고 그러면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고 이쪽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아예. 처분권주의 예외 깨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도 사법절차죠. 헌법 제107조 3항에 보면 사법절차 준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와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 건 맞는데 중앙대 김중건 교수님은 행정절차의 성격을 버리면 안 된다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데 2010년도 1월 25일 날 심판법 전면 개정될 때 사법절차의 성격을 거의 소송화시켜버렸습니다. 여기 당연히 처분권주의 적용됩니다. 뭐라고 했다?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 내려버리게 되면 처분권주의에 반하죠.
저런 걸 뭐라 불러요? 심리 범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불가분리 원칙이라고 하죠. 불가분리 원칙이 심판법 47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리 직권 그것 때문에 건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39조의 직권 심리, 저것 때문에 직권이란 말을 넣은 거예요. 직권이란 말 안 그러면 왜 넣겠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예, 직권 심리라는 게 과연 불가분리를 깨버릴 수 있겠는가? 아니, 변론주의를 일부 깰 수 있는 거야. 변론주의를. 처분권주의는 깰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7번 문제 간단하게 쭉 풀고 나서 트라이앵글 1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유는 바로 그 뒤쪽에 절차하고 하자치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 좀 잡아야 됩니다. 기속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틀렸죠? 이 내용은 뭐죠? 이 내용은 기판력이죠. 그렇죠? 말씀드리기를 기속력은 처분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판력은 후소에 적용되는 겁니다. 기속력은 어디요? 처분이요. 기판력은 어디요? 후소요. 그치? 후소의 소송 당사자와 법원이 있겠죠. 우리가 소송의 주체 그러면 누구 말하는 거예요. 법원이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렇죠. 후소에 적용되는 거니까 후소의 3명 주체 모두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기판력은 이 내용 기판력이고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 판결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협 파인송 및 당사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이건 왜 제가 넣은 거냐면 기속력 30조에 있죠. 30조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은 우리 행정소송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소송법이 1조에서 8조까지 끊어지죠. 9조에서 34조까지 끊어지죠. 35조에서 38조까지 끊어지고요. 39조에서 44조까지 끊어지고요. 45조에서 46조까지 이렇게 끊어지죠. 1에서 8까지는요. 모든 소송에 다 적용되는 총칙입니다. 총칙이고 그 다음 9에서 34까지 하면 34-9 플러스 1, 26개죠. 26개, 46개 중에 26개 이게 되는데 이게 취소 소송이죠. 이게 취소송이고 35에서 38까지가 바로 취소 외의 항고 소송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뭐예요? 얘는 무효하고 부작이죠.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협 소송이죠. 3944 이제 뭔지 나오죠? 당사소송이겠죠. 그렇죠? 당사자 소송. 여기까지가 주관적 소송이라고 분류되는 쪽이죠. 그리고 나서 4546이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객관소송 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송이 중심이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폐단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당사자 소송이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것 뿐이고요. 여기서 9회 3, 4까지 쭉 다 깔고 나서 그리고 준용을 하죠. 준용을 할 때 이게 준용 규정들입니다. 이게 준용 규정들이에요. 38조 1항이 무효확인 소송이고요. 38조 2항이 부작위협 소송입니다. 그리고 44조는 1항, 2항 모두 다 당사소송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일반적 준용 규정들을 뒤쪽에 이렇게 깔아놓고 있습니다. 요거를 끌어내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끌어내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중간에 몇 개 더 있는 것들은 준용 안 되는 부분은 스스로 정해놓고 준용할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끌어내리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뭐 포함되어 있어요? 30조 포함되어 있죠? 30조. 그래서 9에서부터 34까지 중간에 30 들어가 있고 30이 기속력 규정이죠. 30조 1항은 뭐야? 일반적 기속력입니다. 2항은요 제처분 의무입니다. 3항은요 제처분 의무죠. 4항은요 없습니다. 4항에 원래 결과제거 의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개정안에는 4항이 있습니다. 4항에 결과제거 의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하고 있죠. 준용하고 있는데 이건 왜 넣은 거냐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무효확인 소송. 무효확인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 거기서 도출하는 거 뭐예요? 반복금지 의무.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하지 말라.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재처분 의무 인정됩니다. 하지만 30조 3항은 준용 안 됩니다. 30조 3항은 준용이라는 게 그대로 꽂겠다는 게 아니죠.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될 때 적용시켜 보겠다는 뜻입니다. 30조 3항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처분 의무라는 것은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이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 안 넘어갑니다. 30조 3항은.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에도 기속력이 지금 있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 저 기사동의 법리 어떻게 될까요? 무효확인 소송 도중에 첫 출변 주장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소송인데. 그죠? 그럼 거기 기판력 존재하죠. 기속력 똑같이 존재하죠. 아까 그 트라이앵글은 무약인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알겠죠? 무약인송 문제 나와도 아까 봤던 기사동을 중심으로 한 트라이앵글은 그냥 그대로 살아남는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9번 보겠습니다. 기속력은 취소 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만이라는 조사가 그닥 뭐 탐탁진 않은데 도가 맞죠. 사실은 도가 이렇게 해갖고 판결문이죠. 판결문이 있을 때 윗부분이 뭐가 돼요? 결론 판결 주문이죠. 판결 주문 밑에 부분이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판결 이유 부분이죠. 얘를 설명하겠죠. 그랬을 때 기판력은 어디에만 미친다? 판결 주문 부분에만 미친다.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만 나옵니다. 그래서 소송법적 효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후소에 적용되니까. 그쵸? 그런데 기속력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판결 주문과 함께 판결 이유까지 미치죠. 판결 이유까지 미치는데 왜 위법인지에 대한 실체법에 위반돼서 위법이죠. 실체법은 작용법과 같은 말입니다. 작용법은 행정작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천여 개 개별법들은 전부 다 실체법이자 작용법입니다. 국민의 행동 기준과 그다음 국가의 행동 기준을 전자가 실체법, 후자가 작용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체법, 그냥 일반적으로 실체법이라고 그냥 말하거든요. 작용법도 그냥 실체법이라 말하거든요. 여기에 실체법적 판단이 들어가죠. 이유 부분에. 기속력은 왜 위법한지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왜 위법한지가 제시돼야 되기 때문에 기속력은 판결 이유까지 미치죠. 그러면 이유에 미친다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만 미치는 거죠. 됐고요. 지금 이유 부분 미친다. 구체적인 위법 사유 얘기를 한 겁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기속력에 위반하여 같은 사유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이다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집행정지 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이건 왜 포함시켰을까요? 제가 왜 포함시켰을까? 집행정지 결정에 기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집행정지 결정은요. 집행정지 결정은 집행정지 23조죠. 행정수송법으로 치게 되면 행소법 23조입니다. 23조인데 1에서 주르륵 6항 이렇게 들어가서 이 6항이 30조 1항 2항 3항에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내용이 있죠. 어디를 꽂고 있어요? 6항이 1항으로 꽂고 있죠. 이렇게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속력에도 저희 집행정지에도 취소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기속력이라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뭔 없다? 얘는 없다. 재처분 의무는 없죠. 거부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재처분 의무는 인정이 안 되죠. 하지만 반복금지 의무는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이거 살립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이거 살립니다. 재처분 의무 살립니다.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하면 신청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시키죠. 각하 결정 나오죠. 판례 표현에 따르게 되면요.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간다. 거부처분만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다.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개정안 통과되면 무의미해집니다. 재처분 의무 동반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개정안 통과되면 여기 원상회복 의무, 결과제거 의무 있습니다. 결과제거 의무가 있거든요. 개정안 통과되면 있는데 얘는 준용을 하면서 개정안에서 위아래 준용하면서 또 이건 또 준용 안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준용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또 준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찔끔찔끔 하고 있는 겁니다. 찔끔찔끔. 그래서 하나 늘고 하나는 결국 다 얻지는 못했다라는 걸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기속력 집행정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거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이 기사동 있죠? 기사동 여기도 마찬가지일까요? 매한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집행정지에도 기속력이 있고 기사동 똑같이 인정되는 사유로 동일한 처분하면 그것도 위법 무효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봐요.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근데 만약에 20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어요. 법에.
10일이 지난 상태에서 집행정지가 걸렸어요. 걸렸는데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다시 과징금하면 그건 기속력 위반. 근데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가산금 부과하면 그건 형성력 위반으로 둘 다 무효. 알겠습니까? 네. 다 고개 끄덕였으니까 패스. 네, 그 다음입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나타난 자료가 나타났다면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명시적으로죠. 예,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아까 말했던 직권심리 26조 얘기하는 거죠. 예, 일건 기록 현출은 합리적 의심의 도출, 그것은 기사동의 인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예,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 예, 이건 뭐예요? 한 걸음 또 들어간 겁니다. 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거는 9급이에요. 9급. 제일 어려운 건 국회직 8급이고, 그죠? 제일 쉬운 건 국가직 9급이에요. 국가직 9급. 국가직 9급에서 한 문제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9급에 흔들리면 딴 데는 무조건 흔들립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는요. 26조에 28조 요 게임 들어간 거죠. 26조에 28조 요 게임 들어간 건데 26조는 직권심리죠. 28조는요. 사정 판결입니다. 얘는 직권심리고요. 예, 직권심리고요. 얘는 사정 판결이죠. 원래 안 되는 거죠. 이거 연결 안 되죠.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하는 건 존재할 수도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 인정하고 있죠. 예,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그랬잖아. 여기서 일건 기록 현출되면 명적 주장 없어도 심리할 터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공복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사정 판결이 필요해 라고 누가 주장해야 돼요? 원고의 피고예요. 피고죠. 그렇죠? 사정 판결은 기각인데 원고가 좋다고 주장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누가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죠. 예, 얘가 피고가 사정 판결의 필요성, 공공복리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아도 일건 기록 현출돼 있으면 사정 판결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죠. 예, 이렇게 보고 있죠.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데 예, 절대 피고는 소송 도중에 그 처분은 위법이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처분 위법 맞고요. 근데 저기 공익 때문에 좀 그냥 더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비굴한 짓 안 합니다. 그래서 28조가 사문화됐어요. 사문화가 돼버리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장을 해야 심리를 하는데 사정 판결 필요성을. 근데 재작년에 예, 지방자치단체가 뱅크럽시 빠지기 전에 무릎 한번 꿇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예, 사정 판결 해달라고 빈 적 한 번 있거든요. 예, 그거 빼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예, 그냥 28조 없앨 순 없으니까 예, 직권 사정 판결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직권 심리에 대한 문제는요. 26조 법리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 그럼 뭘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저 트라이앵글 안에 있었던 기사동이요. 직권심리에도 기사동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건 기록은 합리적 의심은 기사동. 그 기사동에 대한 법리는 사정 판결에다가 그대로 갖다 놔도 똑같이 반영되는 겁니다. 예, 사정 판결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사례용 문제 출제하면서 기사동 질문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기사동 딱 인정되면 가능하지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도 기사동 먹힌다. 26조 먹히고요. 심지어 28조까지도 먹힐 수 있습니다. 28조가 26조와 연결되는 순간 기사동 들어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직권사정 판결할 수 있고 판례에 따르면 취소의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지만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기판력이 그러면 더 넓어?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 절차 형식과 관련된 처분의 적법 위법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내용,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 위반 여부 얘기하는 거죠. 내용과 관련된 처분의 적법 위법에 대한 판단.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인용 기각입니다. 인용 기각. 인용 판결하고 기각 판결. 이렇게 했을 때요. 기판력하고 기속력 과연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나눠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1번 평면에서 기판력 인정됩니까? 1번 평면에 기판력.
그냥 판, 속 이렇게 쓸게요. 예, 기판력, 여기 기판력 있을까요? 예, 기속력 있을까요? 다 문제 있습니다. 기출만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으면 현재 시험에서는 뭐만 추가하면 돼? 작년 최신 판례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예, 현재는 기출 못 벗어납니다. 예, 이걸 벗어날 때쯤이면 내후년입니다. 내후년 기출 벗어나갖고 막 드리블 들어갈 때는 필수 과목 전환 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판력 인용기각 다 있다며, 그쵸? 모든 본안 판결에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기판력 있어요, 그쵸? 기속력 어때요? 기속력 인용 판결은 있고 기각 판결은 없죠. 법원이 기각 판결했다는 것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지지한 거야. 지지를 해줬다. 그럼 지지를 해줬으니까 행정청은 그 처분을 그대로 꼭 껴안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내 맘이에요. 버려도 되죠. 그쵸? 버려도 됩니다. 뭐가 없으니까, 기속력이 없으니까, 그쵸? 예, 그런데 왼쪽은 어떨까요? 기속력은 똑같이 여기에 기속력 있고 기각에 기속력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기판력은요 없습니다. 기판력은 없습니다. 기판력은 내용과 관련된 문제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하등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A라는 처분을 하는데 이유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취소 판결 확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행정청이 이유 제시 제대로 하고 적법 절차 밟고 위법사유 시정하고 또 똑같은 처분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얘가 또 소송을 제기하네요.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위법하다고 인정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위법하다고 제거해야 됩니까? 그럼 기속력이 참 민망하죠. 기속력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또 위법이라네. 그렇죠? 기속력 너무 민망하잖아. 그건 아닙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용과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겁니다. 내용과만. 주체 절차 형식 쪽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불문하고 기판력 없습니다. 기속력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다 상관없고 인용에만 있는 겁니다. 인용에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비교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이제 막 겹칠 겁니다.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아까 인정되기로 했죠. 23조 6항이 30조 1항은 준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속력과 관련된 기사동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들어오는 건 처사추변인가요?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허용이 됩니까? 인정이 됩니까? 네, 되죠. 됩니다.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부분에서 저 기사동 논의가 나오는 거고요.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처추변, 기판력, 기속력 중에서 처추변 부분 쳐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진 마시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 제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유 제시입니다. 항상 얘가 기준이에요. 처추변도 하자 치유도 얘가 기준입니다. 23조 잡습니다. 얘가 뭐야? 행정절차법 23조죠. 21조 사전통지 22조 의견청취 23조 이유 제시 항상 문제는 이걸로 나오죠. 3개로 묶는 거예요. 3개로 묶고 들어갑니다. 했는데 얘가 이유 제시를요 안 했어. 안 했어. 안 하게 되면 무슨 하자가 발생해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겠죠? 절차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법입니다. 이유 제시했어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왜 위법이죠? 내용의 위법이겠죠. 그쵸? 제시는 했는데 근데 그 내용이 틀려 먹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자 가입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의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적법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이거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이유 제시로부터 끌어내는 교수님들의 프로세스예요. 뭐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한쪽에서 서로 만나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에는 하자치유예요. 하자치유. 이쪽에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처사추 변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위에서는 뭐하냐? 사후 보완, 사후 초안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사후 그냥 보통 보완이라 말씀하시니까 보완은 보충인데 안 했다가 하는 건 추안이 맞는 건데 그냥 다들 보완 이렇게 통칭하시니까 이렇게 쓸게요. 보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예, 3일 뒤에 이유 제시 한 거야. 그 다음 여기서는요, 이건 소송 도중입니다. 소송 도중에 얘가 뭐야? 다른 사유를 제시하는 거죠. 다른 사유를 제시를 했죠. 이유 제시 때 그때 제시한 사유는 당초 사유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유를 제시를 해서 그 내용이 잘못된 거를 이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이게 성공하면, 그죠? 하자치유가 인정이 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거죠. 얘도 처사추변이 허용이 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건데,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건 막 넓게 인정하면 안 되겠죠. 기본 강의 아니니까 직관적인 것만 짚겠습니다. 막 넓게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사동과 관계없이 아무 말이나 다 허용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했던 말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어도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안 되겠죠. 이유 제시의 취지 자체도 완전히 몰각당할 수밖에 없고, 판례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소송을 이랬으면 내가 제기 안 했지, 그죠? 소송 도중에 불측의 손해 뒤통수 맞아가지고 패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정한 범위에서 사항적 한계가 있고, 그다음 실체상 한계가 있고, 시간상 한계가 있고, 제한 범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항적 한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서강대 정화준 교수님 말고는 문제 제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출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뭐요? 재량행위에서도 과연 처추변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합니다. 재량권 행사의 근거도 역시 우리가 이유 제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권리구제 기능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무제한입니다. 여기서 걸지 마세요. 무조건 다 맞는 겁니다. 처추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처분이냐? 불문합니다. 적법이든 위법이라고 했을 때 무효든 취소든 아니면 그것이 재량행위든 기속행위든 전부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입니다. 이렇게 둘로 간다는 거예요. 둘로 갈 때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등장할 거니까 조금 있다가 보도록, 그냥 말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을 한다고 해서 처분권주의를 깨도 됩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처분권주의는 절대 예외도 존재할 수 없고 절대 위반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분권주의에 반하면 안 되죠. 그러면 처분권주의 내용 3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의 개시, 그 다음에 소송물, 소의 종료 이렇게 들어가죠. 소의 종료. 이 중에 소송물 일로 들어갑니다. 이걸 불고분리 원칙이라고도 하죠. 심리범위라고 했을 때. 그래요. 그럼 소송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권리침해 관계없다고 했죠. 당해 처분의 위법성. 그냥 A처분 이렇게 할까요? A처분의 객관적 위법성 존부입니다. 객관적인 위법성 존부다. 이게 소송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요, 처분의 동일성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동일 처분이어야 될 겁니다. 동일 처분이어야 되는데, 처분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죠. 항상 문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동일 상대방 같아야지. 그 다음 두 번째, 동일 내용. 그 내용적 구속력 미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동일 사유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일 사유. 그 다음 사유, 처분을 한 사유입니다. 처분을 한 사유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왜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하고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어느 법에 근거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조에 행정절차법 23조에 보게 되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거가 법령상 근거예요. 이유가 얘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서 기사동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실상 근거 이 부분에 등장하는 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입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제 깨겠습니다. 깹니다. 시작. 기사동이 깨진다면, 만약에 저 당초 사유하고 소송 도중에 주장하는 다른 사유 사이에 기사동이 깨진다면, 그러면 기사동이 깨지면 사유의 동일성이 깨지죠.
사유의 동일성이 깨지면 처분의 동일성이 깨질 것이고, 처분의 동일성이 깨지면 소송물의 동일성이 깨지고, 소송물의 동일성이 깨지면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습니까? 반하게 되죠.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앞에까지가 이유제시에서 처사추변 끌고 오는 교수님들의 흐름이고요. 이 뒷부분이 소송물 이론에서 끌고 오는 교수님들의 흐름입니다. 두 개 다 섞은 겁니다.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이거예요. 흐름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거야. 기사동이 깨지면 처분권주의에 반해요. 그래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소송물이 바뀐다는 건 소송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이 당해 소송 절차에서 사유만 좀 바꿉시다 라고 하면서 이노마가 아예 처분 바꿔버리고 아예 소송 바꿔버리는 겁니다. 소송은 누가 바꿉니까? 원고가 바꿉니다. 소송은 원고가 바꾸는 거지 피고도 법원도 소송은 함부로 못 바꿉니다. 예, 그런데 피고와 법원이 소송을 바꿔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동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사동 얘기가. 네, 지금 요 얘기죠. 요 얘기. 그러면 법령상 근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처분의 위법성 존보, 위법성 일반 이렇게 돼 있는데 법령상 근거를 아무리 바꾼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저걸 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청소년 보호법으로 바꾸든 뭘 바꾼다고 한들 소송물의 변경을 전혀 가하지 않습니다. 소송물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사실상 근거 쪽이지 법령상 근거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 안 했죠. 우리 판례는 몇 번? 16번. 우리 판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근거 법령 자체만 바꾸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아니다 라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허용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기사동을 벗어난 부분입니다. 오케이. 기사동을 첫 추변에서 기사동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사실상 근거 부분이지 법령상 근거 부분이 아니다. 그거를 던지고 싶어서 포함시켜 놓은 문제입니다. 네, 시간이 꽤 많이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지금 시간 25분이고요. 15분 휴식하시고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